그 사람이 궁금하다. 한판 인터뷰.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시작이 됐죠. 다만 당내 경선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어서 또 그것을 어떻게 또 보듬고 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그동안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윤석열 후보 입당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향후 대선 국면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4선 의원이시죠. 권영세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의원입니다. 예. 이 프로 나오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우리 진중권 작가님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리고 우리 김성희 소장이. 소장님도 그렇고 예. 두 분이 굉장히 예리하신 분인데 아주 날카로운 분인데 오늘 사회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그 질문하는 걸 조금 전에 듣고 보니까 예. 우리 사회자도 뭐 엄청 날카로워가지고 아닙니다. 좀 미리부터 걱정이 됩니다. 예. 자, 일단은 인사는 나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진중권 작가님과 김성희 소장님. 예, 위로를 받는 분도 있는 방송. 시계쌈 판승부입니다. 아, 그거 참 저도 들었습니다. 예. 사실 누구한테 감동을 주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예, 특히 정치 얘기를 감동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예. 네, 위로받으셨다고 해서 예. 굉장히 저희가 위로받았어요. 네, 저희가 위로받았습니다. 예. 네, 의원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한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안 불러주셔가지고. 아이, 무슨 말씀을 바쁘셔갖고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윤석열 후보를 영입하고 입당하는데 1등 공신이다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치인문 4개월 만에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까지 되셨어요. 또 예. 의원님 또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예, 마음이세요? 처음에 무슨 패싱 입당을 해가지고 욕도 좀 많이 먹었는데. 예, 예. 근데 어찌됐든 제가 이 입당하는데 관여를 했던 후보가 그리고 최종 후보가 되니까 뭐 저도 뭐 솔직히 기분이 좋지요. 예. 근데 그 다른 후보들도 뭐 지금 4명 후보 파이널에 든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긴 하지만 예. 그 4명 중에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같이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그 대협력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예. 어쨌든 최종 후보 윤석열 후보가 돼서 좀 기쁩니다. 우리 홍 선배가 들으시면 좀 언짢게 생각하시겠지만 예. 자,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광주 방문했죠. 예. 그러면서 광주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 관련해 사과 말씀까지 했는데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 뭐 그러니까 광주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뭐 이 5.18과 광주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아무리 전두환 정권과 우리 당이 그 이제 많이 차별화를 했다 하더라도 당도 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찾아가 가지고 나름대로 비 맞으면서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는 모습은 어느 정도는 뭐 대부분의 그 이 감정을 돌려놨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 반 희망 반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래도 이게 어쨌거나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였고 당시엔 좀 파장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당장 광주에 뭐 먼저 뛰어 내려가서 사과도 하고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윤석열 후보가 그때 좀 주춤하고 망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어쨌든 토론이 끝나고 나면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당원들이 투표할 때까지 못 갔던 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이 호남에 대한 비토 정서가 있다거나 혹은 윤석열 후보가 이런 광주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게 아니다 이런 비판들도 좀 뭐 받았는데 그런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빨리 광주에 가서 바로 사과를 하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뭐 그나마 그래도 경선이 끝나고 바로 이렇게 지역 일정을 가장 먼저 광주 간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경선 과정 속에서 이제 불안불안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재호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어제 나오셔서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불안불안하다 저희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언들이 있는데 그것들 보게도 어떤 것은 화법의 문제지만 어떤 것은 아주 뭔가 인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까지 하게 하거든요. 뭐 앞으로 어떻습니까? 좋아질까요? 뭐 저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예. 이제 인식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시각으로 너무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두 분이 정치인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정치 평론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두 분조차도 정치적인 시각에서 본 거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보고 있는데 진 작가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 가진 영향력을 생각을 하셔야지. 예. 제 영향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됐던 전두환 옹호 발언 같은 경우에 예, 예. 후보님이 바로 사과 안 하시고 한 며칠 예. 후에 사과하셨단 말이죠. 예. 예, 그걸 보고 진 작가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고집이 있으신 게 아니냐 그런 평가를 하시거든요. 저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는데 뭐 고집이 있는 건 틀림없지만 그게 예. 고집법 문제로 그렇게 됐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하, 네. 분명한 거는 그 우리 김 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방문하고 이런 거가 늦었듯이 사과문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이 진위가 그게 아니었다고 바로 사과를 했어야지 마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치인으로서도 변화되는 과정이었다. 예. 예. 자 이제 가장 핫한 뉴스는 우리 의원님의 예. 그 선대위 합류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우리 권영세 의원님을 그 후보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추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 바로 어디 방송에 나가서 바로 이 CBS에 와서 부인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람 이름을 특정해서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예. 그러니까 뭐 특정하진 않았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의원님의 이름을 또 여러 명 거명할 때는 거론을 하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예. 우리 방송 조금 전에 좀 말씀을 나눌 때 나왔지만 네네. 그 중진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 수도권의 중진 의원들도 많지 않고 예. 더군다나 이제 선거를 경험을 했던 의원들은 더 적고 이렇게 되니까 뭐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건데 예. 지금 뭐 중진 아니라 뭐 수도권이 아니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 숫자도 적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전부 다 이렇게 무슨 위치가 됐든 역할을 하고 다 돕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 혹시 정식으로 제안이 오시면 수락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그럼 뭐 이럴 때 정치인들이 잘 하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보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뭐 그런 말을 했을 것 예. 같은데 일단 뭐 역할론에서 거론되시는 게 있는 건 사실인가 봅니다. 뭐 도와달라는 얘기는 이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후보자에게도. 예. 아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 대외협력위원장 계속 하고 계시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대선을 앞두고 인사들 영입하는 일들도 혹시 지금 같이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원래는 사실 그 우리 당의 대외협력위원장이 그 예. 외부에 있는 대권 뭐 주자들 뭐 영입하고 주요 인사들 영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외부의 단체들하고 어떤 그 링커 역할을 해서 그분들의 소리를 듣고 또 더 좋은 거는 그분들의 지지를 받아내는 게 대외협력위원장입니다. 근데 예.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제가 그 직을 맡을 때 우선 그러니까 직함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른 게 아니라 역할을 먼저 얘기하고 거기에 그 뭐 유사한 거 아무 직함이라도 달라 이렇게 이게 좀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포함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좀 새로운 분들도 좀 영입할 것을 기대해봐도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그 영입은 해야 되겠지요, 네. 당연히. 그렇군요. 지금 뭐 이 선대 구성이 내부 잔치만 가지고는 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꾸준하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준석 그렇죠. 대표도 얼마 전에 또 예. 메시지전으로 극복할 사람 김 위원장밖에 없다. 뭐 필수 카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필수 카드입니까? 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그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험도 많으시고 또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저는 뭐 한동안 굉장히 가까이 지냈었는데 요즘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굉장히 큰 장점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 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뭐라 그럴까요? 현재 그 현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민심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선대위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로 역할을 하시면서 좀 풀어나가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야크님이 청취자가 의원님께 질문 주셨어요. 의원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친하시냐고. 그래서 그 방금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네네네. 워낙에 굉장히 좀 이게 자주 뵙고 그랬었는데 예. 좀 이렇게 뭐
약간 제가 좀 불편하게 해드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최근에는 그렇게 가까이 지내거나 이러지는 아, 않습니다. 최근에 약간 소원해지신 겁니까? 예. 그러면? 예.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 아. 2012년 대선 치를 때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었죠. 이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예. 바깥에서 언론으로 이제 비치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선대 위원장을 맡게 되면은 뭐 전권을 전권을 받아야 요구할 된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 그 권성동 의원이죠. 그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 맡고 있는 이분하고 좀 갈등이 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 그러냐 후보가 결정해야 된다. 후보가 제일 중심이다. 그러니까 당원 라고 당규에 얘기를 하고 따라서. 있거든요.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갈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뭐 포함해서 예, 저도 예, 하나 좀 예. 같이 여쭤보고 싶은 게 사선 의원이 이제 예리한 사실- 질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시네요. 네. 사선 의원 굉장히 좀 중량감이 있으신 분이라 비서실장을 맡으셨다는 자체도 좀 되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보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선 의원께 비서실장을 맡겼다는 것 이런 것이 이게 이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뭔가 좀 풀어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관측들을 하는 분들이 예, 두 가지 계시는데. 질문이네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갈등, 예, 그 갈등이 있냐? 갈등 두 부분하고 번째 권성동 그다음에 의원의 예. 비서실장 인선의 의미. 예, 그럼 뭐이 저기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답을 드리면은 뭐 제가 지금 뭐 윤석열 후보하고 권성동 의원을 왜 임명을 했느냐, 무슨 의도로 임명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네네네. 추측을 하건데 아마 본인이 그러니까 정치를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특히 당에 대해서도 물론 경선 한 뭐 치르면서 한 몇 개월 입당한 지가 몇 개월 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경선하면서 뭐 열 몇 번 토론을 하다가 정신이 다 빠졌을 겁니다. 후보자들이 예, 후보자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의 시스템도 잘 모르니까 그래도 경험 있는 그 이 중진 의원을 그 바로 옆에서 비서실장이라는 게 뭐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두는 게 저 좀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짐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갈등 부분은 저는 갈등이라기보다는 뭐 의견 차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게 뭐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 본선에 무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당연히 그래서 그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본인이 총괄 선대위원장 지금 논의되는 게 그 자리니까 그런 거는 이름에 걸맞게 그 선대위의 전체 운영 방향을 본인이 그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놓고 싶어 하실 거고 또 기존에 또 고생하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돕고 싶어 할 때 핵심적인 위치에서 돕고 싶어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뭐 어렵지 않게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예컨대 예. 권성동 비서실장이 선대위 구성에서 굉장히 주축을 맡을 경우 주요한 역할을 했을 때 그 선거 운동의 형식, 내용과 형식이 확 달라질 거다. 그다음에 선관위의 선대위의 그 인적 구성도 달라질 것이고 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들어왔을 때 굉장히 혁신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윤석열 후보도 그립이 그 굉장히 센 후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의 한 사람의 얘기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김종인 저기 전 비대위원장의 그 뭐 제안이랄까요? 이런 거를 거절한다는 면에서가 아니라 그 비서실장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제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래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뭐 인선에 관한 거든 그게 어떤 실질적인 부분이든 들을 만한 부분이 뭐 틀림없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게 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까 지금 이제 이 경선 후유증이라고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저희는 사실은 민주당하고는 좀 달리 뭐 후보자들 사이에서 무슨 뭐 갈등이 있거나 이런 거는 뭐 별로 없습니다. 뭐 홍준표 선배가 그 의원이 조금 불편한 얘기를 했지만 그 선거에서 진지 며칠 안 된 사람이 그런 얘기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 홍준표 의원의 성격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면은 굉장히 그 온건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순한 하고요. 맛이다. 예, 순한 맛이죠. 아까 보니까 순한 맛 좋아하시대요. 근데 이제 당의 일각에서는 또 김종인 불가론이라는 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어제 예. 우리가 이제 이재호
상임고문을 모셨는데 예. 그분도 킹메이커는 한 번만 하는 거지 왜 여러 번 왜 하려고 이 킹 하느냐. 저 킹 다 킹메이커냐? 킹메이커는 말씀하시던데. 그 킹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건데 킹스 메이커 모양입니다. 예. 킹스메이커. 아, 킹스 메이커십니까? 킹스. 아하. 그래서 실제로 그 당 내에 그 예. 김종인 등판 불가론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얘기 나옵니까? 그 상임 그 의원들만 해도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뭐 다 똑같은 그 한 방향만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당연히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등과 차이의 문제인데 그게 이제 갈등까지 가지 않고 차이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불만이 있더라도 다수가 참석하니까 같이 가자라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면 그냥 그거는 차이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지난번 비대위 때도 그랬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강령도 바꾸고 이제 호남에 가서 무릎도 꿇으시고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서 그때 계속 나왔던 얘기가 당의 중진들의 저항이 너무 세서 나 이거 못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중진들의 갈등설이 불거졌었는데 이게 이번에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뭐 어제 이재호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좀 다시 반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서 좀 거친 말씀들을 그리고 하시던데. 본인 개인의 의견만이 아니라 상임고문단 전체 예, 그러니까요.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문단이나 이제 그 특히 원로 분들 입장에서는 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불편하신 부분도 뭐 저기 틀림없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상당 부분을 그분들이 한참 활동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상대당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맨 나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무렵에 합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바로 또 넘어가 가지고 우리 당이 거의 뭐 저기 힘들게 만드는 선거에서도 저쪽에 역할을 하고 탄핵 국면에. 예.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연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뭐 탄핵 이후에 거의 다 무너지다시피 한 거를 그라운드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받게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모셔오고 지지를 받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은 우리가 그 택하고 이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도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김병준 또 비대위원장을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병준. 일각에서는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양쪽을 같이 좀 대립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요. 김병준 카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 후보가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분도 전 비대위원장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정책적인 식견이라든가 안목에 대해서 저기 좋게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지 이 아직 그 정치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불러서 저 사람과 대립시키고 뭐 이렇게 이런 식의 그 계산 같은 거는 아직 그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윤 후보가 또 직선적이라 되나 가지고 예. 아마 조금 더 익숙해져도 그런 식의 그 저기 계략 같은 거는 잘 안 할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금태섭, 윤희숙 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위치는 뭐 그 경우에 따라서 다른 분들하고의 어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예. 그게 선대위원장일지 뭘지는 모르겠지만 금태섭 전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도 이제 전 의원이 됐네요. 전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 그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아마 후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제안 중에 포인트가 두 인물이지 그 두 인물을 어디 위치해 주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적합한 게 이제 예컨대 금태섭 같은 경우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중도층을 좀 상징하는 측면이 있겠고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갱이 소리 안 하고 합리적으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보수다라는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약간 전면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정도의 지위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위원장이라는 상징적이고 사실상 무슨 역할이 없는 자리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역할이 있는 자리를 주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권성동 의원에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권성동 의원은 그런 분들은 그 실무급에서 일할 분들이지 무슨 선대위원장급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급을 실무냐 아니면은 그 위원장이야 이거보다도 그 위원장 중에서 아무 역할도 안 하면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윤희숙 전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우리 진중권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직함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또 약간 불평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그게 또 이번의 매력이기도 한데 그렇죠. 인간적인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 윤석열 후보가 깐부가 되지 않겠다, 예.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원팀 선대위가 잘 꾸려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역대로 제가 기억하기에 이 대선에서 같이 경선을 했던 분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거의 고문단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위치가 됐었는데 예. 뭐 그래도 백의종군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 이 선대위에 참여를 깊숙이 안 하겠다라는 취지가 깜바 안 하겠다는 취지가 그런 취지지 뭐 난 내 길 가겠다 이 취지는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비리 대선 문제는 좀 이제 그분이 뭐 이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결론 난 지 얼마 안 됐고 예. 또 결론 나자마자는 또 뭐 그때 이제 멋있게 얘기를 하셨지만 원래 감정이라는 게 하루 이틀 지나면은 또 새록새록 또 아프게 와서 닿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셨겠지요. 근데 그 차이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뭐 또 지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비리 대선 문제에 있어서 대장동 부분은 아까 앞에서도 뭐 다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거는 진짜 실체가 있는 비리고 그 지금 고발 사주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관제 리스크, 관제 비리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오늘 그 이재명 후보가 관훈 토론회에서 특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다 몰아서 특검 하자라는 게 지금 후보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보가. 예. 예, 일단 그 저희 홍준표 얘기 좀 마무리 지으면요. 무야호홍 열풍 이런 것도 벌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같으면 대선 후보들이 끝나고 나면 상임 고문한다는 건 결국 그 자리에서 방해하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좀 조용히 지내는 그림을 그려왔는데 2030의 열풍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풍을 이어가고 이들의 지지를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고 하지만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럼 결국 뒤로 갈수록 2030의 지지가 필요한 윤석열 후보 그리고 그런 2030의 지지를 뭐 홍준표가 다 가져갈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 계획 안에서는 뭔가 떼어내서 내가 일단 갖고 있고 싶다라는 의견을 좀 밝히신 걸로 봐서 여전히 좀 리스크로서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뭐 저는 홍준표 그 의원이 지금 대선에서 자기 본인이 얻은 그 2030의 지지를 내가 계속해서 붙들어둬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런다기보다는 예. 그 2030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라는 게 참 또 요번 4명의 파이널 후보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 예. 면에서 굉장히 그 본인도 기분 좋고 뭐 고맙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당장은 소통하겠다라는 거지 그걸 내 정치적인 자산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한 번 더 도모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 계산하고 있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 경선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올드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뭐 조직에 의존한다든지 뭐 임명장을 막 남발한다라든지 이랬단 말이죠. 반면에 그 정치 원로이신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더 참신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면이 젊은 있었죠. 층의 예. 지지도 그분이 받으셨고 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그 가장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그 지점입니다. 지금 2030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한테도 안 갔지만 우리 쪽 내부에서 어떤 이 나눠지는 부분을 보면은 2030이 그 저기 홍준표 후보한테 제일 많이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직 뭐 정확하게 분석이 잘 안 돼요. 저도 그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쭉 보면은 이런 지점이 홍준표 후보가 2030의 매력을 끌었겠구나 하는 부분이 새롭게 나타난 부분은 없어요. 그냥 뭐 평소처럼 굉장히 직설적이고 감정에 굉장히 솔직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2030하고 좀 이 맥이 닿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다른 부분은 사실 특별히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진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좀 그러니까 이 새롭게 신인으로서 등장을 했는데 뭔가 우리 정치에 새로움을 더해줄 거라 기대한 것을 채워지지 못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그 주도적으로 캠페인을 끌고 가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뭐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런 말씀도 하셨었죠. 본부장 리스크가 있다. 본인 부인 장모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이게 이제 본선에서 걸림돌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의원님께서도 고발사주 의혹 등 불거졌을 때 당내 검증단을 꾸리자 이런 아이디어도 내셨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 공명선거 추진단 이렇게 해서 검증기구가 꾸려지기도 했는데 실효성 있는 검증은 안 됐고 그 와중에 이 행정법원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판사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2달로 모자랐다 더 줬어야 된다. 실제로 안에서 이 징계하는 과정에서 막은 점이 있고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다라는 지적을 한 상태라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공수처나 검찰에서 뭔가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 이상의 뭐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검증 앞으로도 더 어떻게 좀 당내에서 해결을 하실 뭐 당연히 그 검증은 더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검증 부분에서 아까 제가 그 소위 본부장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관제 리스크 측면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 그 말씀을 우리 김 소장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좀 뒤집어졌지만 행정법원의 그거는 1심 판결이고 그 판결은 저도 읽어보니까 전 그 동의를 못 하겠어요. 관제 리스크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이신가요? 그러니까 관이 만들었다는 거지요. 정부가 법원이 만드는 측면이 관이 만들었다. 관하면 주로 행정부를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관 혹은 여제 리스크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뭐 그런 측면이 많고 그 행정법원 판결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판결문을 저도 좀 읽어봤는데 그거는 뭐가 좀 어색해요. 그 판결이 이상하고. 유지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그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두고 봐야 됩니다만은 이제 네거티브 부분에서 검증 부분을 만들자고 그랬던 이유는 사실은 우리 후보들을 한번 보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후보들에 대해서 무리한 그 상대당 여당이나 뭐 요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위 관제 리스크라고 얘기했듯이 뭐 지금 현재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공수처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이런 공격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이제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사실 뭐 좀 이 실적은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대선을 이 앞에 두고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두 가지를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를 했는데 방금 얘기한 검증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후보들이 뭐 신인이거나 아니면은 캠프들이 과거에 그 박근혜 이명박 캠프, 이회창 총재 캠프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캠페인 능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공약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미리 당 차원에서 준비를 해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닙니다. 공약 부분도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뭐 이 완결된 부분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한판승부 나오셔서는 예. 최고위원 간에 예. 정책과 공약 관련돼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개발을 많이 해뒀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이 우리가 후보가 발표할 정도의 공약으로 진짜 상이 다 차려져 가지고 예. 제가 그때 얘기가 우리가 뷔페상을 차려줘야 된다. 그래서 후보들이 뷔페에서 골라갈 수 있게 자기의 대표 공약은 자기 개인 캠프에서 만들더라도 개별 캠프에서 그 이 공통 공약이라든지 웬만한 것들은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는데 아직 그 이 요리 중이지 완벽하게 지금 뷔페상 그에 올라오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증 문제 마지막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예. 같아요. 예. 예. 사실 민주당에서 이제 시즌 2는 이제 김건희 예. 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논문 같은 경우에도 아 이건 뭐 저쪽은 후보인데 후보 본인인데 뭐 후보 부인 것 같고 그러느냐라는 논리라든지.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이 경력을 갖다가 과장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사실로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상당히 의도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털고 가야 되지 않나요? 예, 요 답변 한 예.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 인정할 거는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저는 맞습니다. 예. 뭐 이 50보 소 100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뭐 너 50보 도망갔는데 나는 100보 도망갔는데 너는 50보밖에 나는 50보밖에 안 도망갔으니까 내가 잘했다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자기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쪽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쪽에 대한 부분은 진솔하게 그건 잘못됐다. 이거는 뭐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겠다. 이런 식으로 털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경호님이 권영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그런 주셨습니다. 얘기하면 돌아가서 혼나는데. 이상민 의원은 맨날 없나요? 예.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